반갑습니다. 사무용자 공정입니다. 우리 4강 사용현상의 탐구태도와 연구윤리 단원인데 우리 탐구태도는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탐구태도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객관적 태도가 있고 두 번째는 개방적 태도 세 번째는 성찰적 태도 네 번째가 상대주의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최대한 나의 주관은 배제하고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게 객관적 태도야. 객관적 태도. 제3자의 관점 이게 중요해요. 개방적 태도는 뭐냐면 내가 어떤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잖아.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내린 결론은 다른 연구에 의해서 반증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결과랑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연구도 그 연구만의 어떤 뭔가 절차가 있었을 테니까 존중해야죠. 그래서 어떤 가설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오픈 마인드 개방적 태도는 오픈 마인드요. 열린 마음으로 나랑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런 태도고 성찰적 태도는 우리 내 연구를 좀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내 연구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내가 이 연구를 세상에 공표했을 때 내가 내 연구를 세상에 공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주는 게 이제 성찰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연구 자체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된다. 그다음에 상대주의적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용 현상을 탐구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졸업을 못하고 있는 어떤 학생을 이제 면접법을 활용해서 이제 졸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 학교 생활이 뭐가 어려웠는지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당신은 왜 졸업을 못하고 있나요? 물어보면서 이렇게 막 나의 가치를 막 이렇게 막 당연히 4년 만에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인드를 걷어내고 저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내는 생활 세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인드로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 대상자의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제3자의 관점이거든. 얘는 당사자의 관점이에요. 우리 당사자가 제3자야? 아니죠. 그래서 객관적 태도에서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선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상대주의적 태도에서 제3자의 관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잘못 나온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윤리가 나오는데 우리 연구 윤리는 문제풀이 방식이 좀 있어요. 일단 얘는 도덕 수준에서 출제가 돼요. 도덕 언제 배워? 초등학교 때 배우죠? 저희 도덕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얘는 문제풀이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읽으세요. 일단 읽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부분에 밑줄 쳐. 그게 답이에요. 뭐 저따구로 가르치나 그게 아니라 진짜야. 읽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부분에 밑줄 치면은 그게 답이다. 기출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 수능을 좀 보시면은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탐구 태도, 객관적, 개방적, 성찰적, 상대주의적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한번 봅시다. 사회학자의 임무는 어떤 사회보다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의 취향이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은 이거 객관적 태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경험한 것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학자는 인간의 삶과 행위의 관찰 과정에서 제3자의 관점을 취해야 된다. 이거 뭐야? 했잖아. 그래서 컨닝해봐. 상대주의죠. 뭐라는 거야? 제3자의 관점 객관적 태도죠. 1번, 사회문화 상을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요거는 상대주의적 태도예요. 2번,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시 주관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 답은 2번이고요.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도 상대주의적 태도. 그 다음에 이면의 원인 파악. 이면이라는 거는 그 속에 담긴 의미거든. 그래서 얘는 돌아봐야 된다는 성찰적 태도.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도 성찰적 태도입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연구 윤리가 재작년 9평에 나왔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읽으세요. 연구자 갑은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형 여기까지 읽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거죠. 계속 읽으세요. 갑은 조사에 앞서 연구 대상자가 응답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각 조사가 중단된다고 설명하였다. 문제 있어? 없어요. 갑은 실제로 조사 진행 중 응답 중단을 요청하는 노인들에게 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답변 자료를 폐기하였다. 문제 있어? 없어요. 노인들이 연구 목적을 알게 되면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갑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문제 있어? 문제 있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를 왜 진행하는지를 안 알려줬어요. 갑은 자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연구 자료를 요청하자 연구비 지원을 받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 모든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 문제 있어? 뭐?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자기 연구를. 1번, 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 것이므로 위배되지 않고요. 니은, 연구 자료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 니은은 여러분 이거 제가 한 몇 가지만 필기를 해드릴 건데 연구윤리 위반이 아닌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 이건 좀 알아두세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질문지법에서 무성의한 응답을 배제시키는 거는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잘한 거고요. 두 번째, 이 문제에서 나온 연구 중단자의 연구 결과를 배제하는 것도 연구윤리 위반이 아닙니다. 연구를 끝까지 한 사람들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의 연구까지 우리가 그 자료를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 의뢰인에게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면은 내가 교육청에 의뢰를 받아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야. 그러면 교육청에 의뢰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죠.
이거는 연구 윤리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네모네모 기업한테 의뢰를 받은 게 아니죠. 얘네한테 의뢰를 받은 게 아닌데 얘네한테 넘긴 거니까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연구 윤리 위반인 거야. 네 번째. 네 번째는 연구 대상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실험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하는 기간 동안 뭐 24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24시간에 뭐 시급 한 2만 원 쳐서 뭐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뭐 교통비를 제공하거나 뭐 식대를 제공하거나 이런 거는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연구에 참여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야 내가 1억 줄게 제발 내 연구에 참여해줘 이러면은 뭔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연구윤리 위반이고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 연구 목적을 사전에 고지하는 게 원칙이거든. 내가 이 연구를 어떤 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연구 대상자들한테 연구 실시 이전에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야. 근데 사전 고지가 연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고지가 허용이 돼요. 이게 예외적인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후 고지는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적어도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옛날에 이제 이 방송 같은 거에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막 길거리에 뭐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가는 할머니가 있어. 그리고 누가 그거를 먼저 도와주는지를 실험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험을 하는 구간인데 누가 리어카 할머니를 도와주는지 누가 먼저 도와주는지를 연구할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상품을 줄 거다. 100만 원. 이러고 연구를 하면은 누가 안 도와줘. 그거는 연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 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네 학교에서 이제 참관 수업 같은 거 해보면 그 참관 수업 할 때 그 학교의 모습이 진짜 너네들이 구성해내는 실제 생활 세계야? 아니죠. 완전 엉망진창 맨날 뒤에서 자고 막 지우개 가루 뭉쳐가지고 앞에 던지고 막 그러던 막 너네가 막 엄마가 뒤에 서 있으니까 막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발표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거는 잘못된 참여관찰법이에요. 진짜 참여관찰법으로 그 참관 수업 할 거면은 몰래 CCTV 달아놓고 엄마들한테 보게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실 너네 수업은 촬영이 됐고 어머니한테 공개가 됐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진짜 실험이지.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사후고지가 예외적으로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은 우리 연구윤리는 거의 끝난 거야. 그래서 해당 답변자를 팽한 거는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죠. 위배되지 않는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디귿은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윤리 위반되지 않는가.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는데 얘는 위반인 게 결과 발표 후에도 알리지 않은 거잖아. 틀렸고요. 리을 익명성을 보장한 건 맞아요. 개인정보를 삭제했으니까. 그렇더라도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위반입니다. 다음 1번. 자, 그럼 이제 수능 완성 문제 8개 풀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풀 거예요. 너무
행위에는 인간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연구자의 행위는 사용대상의 일부인데 연구자가 특정한 신념에 기반한 연구를 시작할 경우 결과가 왜곡된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그냥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특정한 신념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하면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연구자의 신념, 가치관 이런 거는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은 배제하고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은 그러니까 악용될 수 있고 왜곡된다. 그래서 얘는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 태도. 그래서 현상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능동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성찰적 태도고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함. 이건 개방적 태도죠. 오픈 마인드. 그다음에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상대주의적 태도. 그다음에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정해야 되는 것도 오픈 마인드, 개방적 태도입니다. 다음 5번이요. 주관적 가치와 편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다음 5번이었고요. 저희 2번을 넘어갈게요. 또 태도가 나왔는데 최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의 학업 중단 원인을 자발적인 선택이나 학교생활 부정한 등으로 다들 치부하는데 하지만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를 보이는 그대로 수용하고 당연시하다보다는 밑줄 쳐봐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 이게 지금 성찰적 태도죠. 성찰적 태도 항상 이면에 담겨있는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성찰적 태도고요. 그래서 이 성찰적 태도를 통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1번 연구자는 자신과 연구 대상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태도고요. 현상의 발생 원인이나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적극적으로 성찰하여 누가 봐도 성찰적 태도죠. 답은 2번이고요. 한번 동일한 현상이라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면 요거는 상대주의적 태도죠. 그다음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고 이거는 객관적 태도. 5번 어떤 주장이라도 검증될 때까지는 하나의 가설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게 개방적 태도입니다. 개방적 태도. 답은 2번이었고요. 썩 좋은 문제 같진 않네요. 3번 넘어갈게. 자, 연구윤리. 연구윤리 어떻게 풀라고? 일단 읽다가 이상한 데 있으면은 밑줄 치라고. 땡땡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갑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차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아무 문제 없죠. 갑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 9명과 해당 부모에게 청소년의 진로 설계를 위한 멘토링 면접이라고 알린 후 면접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동의를 얻었으니까 문제 없죠.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2개월간 5회에 걸쳐 차별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했대요.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 중 일부가 학교 생활에서 경험한 차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상황임에도 그 상황을 통해 진솔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면접을 진행하였고 문제 있어 없어? 문제가 있죠. 지금 여기 어디 있어? 극도의 괴로움을 호소했는데도 계속 진행했잖아. 원래 어떻게 해야 돼? 힘들면 쉬어야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결을 도출했고 이후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 생활에서 경험한 차별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참여한 청소년의 실명 소속 학교 및 학년을 포함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 및 발표했대. 문제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죠. 지금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이게 답이라니까? 연구 이해 목적 이런 게 없죠.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진로 설계를 위한 멘토링 면접이라고 알렸잖아. 이거 뭐야? 거짓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익명성 보장하지 않은 거 맞고요.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죠. 답은 5번. 또 연구윤리. 다른 연구자의 연구물을 활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된다. 그 다음에
연구 과정에서 자료를 변경, 누락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억부터 볼게요. 타인의 선행 연구의 가설과 개념의 주적 적정의를 그대로 사용했으나 참고 문헌 목록에서 누락한 것은 가료 위반한 사례. 맞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과에 이제 어문 이제 과인데 땡땡어겠죠? 이 언어를 쓰는 나라에 관한 그 레포트를 쓰는 수업이 있었어요. 난 이제 과가 비공개예요. 땡땡어 궁금해 죽겠죠. 저희 학교 와서 저를 마주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이제 하면서 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인용한 자료에 출처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참고하면은 참고문에 썼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10불 받았거든. 내가 전공 학점이 4.5 만점에 4.3이 넘어요. 전공만 교양이랑 이런 거 하면 3점을 툭 떨어지는데 내가 전공에서 10불을 받은 게 이게 유일합니다. 이유는 참고 문헌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단어는 진짜 살면서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참고했으면 뭔가 논문이나 그 과제를 할 때 참고 문헌에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니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 중 설문 항목에 대해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은 나를 위반한 사례다. 이거 아까 했죠. 여기서 했죠. 여기서 질문지법에서 무성의한 응답을 배제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는 연구 결과 공표 단계. 공표 단계는 여기죠. 얘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1번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얘도 이제 사회조사 이용으로 나온 건데 우리 양적 연구의 연구 순서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양적 연구의 절차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제를 선정하고요. 어떤 주제로 연구를 선정할 것인가,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 주제 선정 단계가 있고, 빨간색으로 쓰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가설 설정입니다. 세 번째가 연구 설계, 네 번째가 자료 수집, 다섯 번째가 자료 분석,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가설 검증,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결론 도출 및 일반화요. 진짜 왼팔 오른팔 다 떨어질 것 같아. 일반.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미안해요. 결론 활용 이렇게 있는데 여기 2번이랑 6번만 빨간색인 이유는 2번이랑 6번은 양적 연구에서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 우리 연구 설계 단계에서 양적 연구에서만 시행하는 게 또 있는데, 첫 번째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랬는데 나머지는 질적 연구에서도 실시가 되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양적 연구에서만 실시된다는 거 아시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 표본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자료
소집 방법을 고르는 것도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양적 연구에서 요렇게 세 개의 묶어볼까? 얘는 가치 개입이 허용되는 단계입니다. 연구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봐봐, 내가 어떤 주제로 연구할지 고르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사문이 먼저나 경제인의 수업이 고등학생의 사회문화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사문이 먼저나 경제인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사회문화 성적이 낮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든지, 가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는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 성적을 수능 사회문화 표준 점수로 측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직전 학기 내신 성적으로 측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 이름은 유종의 미 모의고사예요. 왜 웃어?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이게 무슨 뜻이야? 마무리를 아름답게 완성하자는 뜻이잖아. 근데 제 이름이 유종현이에요. 이거는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우리 그 국어 선생님 중에 유대종 선생님이라고 알아? 몰라요? 세대 차이가 나네요. 유대종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 이름이 유대종의 미거든. 그게 뭐야? 그건 그냥 지가 아름답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유종의 미예요. 막 유대종 이런 거 필요 없어. 유종, 이게 중요해요. 유종. 소리. 아무튼 그런 걸로 할 것인지 그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래서 가치 개입이 허용되는데, 내가 자료를 수집할 때 뭔가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결론을 안 내줄 것 같은데 이러고 저 사람의 자료는 수집을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하면 돼? 안 되죠. 내가 자료를 분석하는데 내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개판을 쳐가지고 30점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좀 쪽팔리니까 몰라 45점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분석할 때 그냥 바꿔도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사문이 먼저나 경제인의 수업이 수능 사회문화 성적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검증하면 돼? 안 되죠. 그래서 결론 도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론을 도출할 때 가설이 검증된 그대로 결론을 도출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네 단계는 가치 중립이고, 근데 얘는 또 가치 개입이 허용돼요. 왜냐면은 내가 뭐 사문이 먼저의 경제인의 수업이 고등학생의 사회문화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 유튜브에서 홍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 학원에 면접 보러 갈 때 쓸 건지, 이런 건 또 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 또 허용, 이렇게 네 가지는 중립, 이렇게 네 가지는 또 허용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은 우리 하나만 더 이렇게 하나만. 자, 우리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보통 주제 선정과 가설 설정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얘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순서를 표시는 않았지만, 2차 자료는 주로 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수집을 한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가볼게요. 자신이 개발한 학급 단위의 직단 성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 생활에 적용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거 뭐야? 주제 선정이죠. 학급 단위 직단 성능 프로그램 참여가 초등학생의 학교 생활 적용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이거 뭐야? 가설 설정이죠. 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대. 이거 뭐야? 자료 분석이죠. 학급 단위 직단 성능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거 뭐야? 결론 활용이죠. 세부대로 초등학교 3학년 8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 적응력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동질적인 2개 학급을 선정하고, 한 학급에 대해서만 총 10회 학급 단위 집단 성능
제시한다. 이거 뭐야? 자료 수집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순서 주제 선정이 1번이고요. 가설 설정이 2번, 자료 수집이 3번, 분석이 4번, 결론 활용이 5번 이렇게 돼서 가나, 마, 다, 라 순서로 연구가 진행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 많은 지금 자료 분석과 자료 수집 단계잖아. 얘네 둘은 뭐야? 같이 중립이죠. 그 다음에 주제 선정, 가설 설정, 그 다음에 결론 활용. 얘는 같이 개입이 허용되죠. 그래서 다 많은 나와 달리 같이 중립이 요구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시면은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 쓴 거고요. 그거를 알지 못하더라도 가설 설정은 누구만 한다고? 가설 설정은 양적 연구만 한다고. 그래서 양적 연구인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론론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실험법을 쓴 거죠. 한 학급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을 적용한 거니까 얘네가 이제 실험 집단이 되는 거고, 실험법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처치를 가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수집 방법인 실험법 맞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은 탐구 태도가 나왔는데 연구자는 자신의 선입견이나 가치 이해관계를 개입하면 안 된다. 객관적 태도죠. 를 사용한 현상에 관한 연구는 익숙한 현상에 의문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하므로 연구자가 현상을 보이는 그대로 수용하고 당연시하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수동적이 아니라 현상의 이묘한 밑줄치세, 현상의 이묘한 의미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성찰적 태도요. 답은 객관적 태도 맞습니다. 을은 성찰적 태도고요. 연구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변경, 누락하는 행위는 객관적 태도를 지키지 못하는 것 맞아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사회에 끼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펴보려고, 이게 성찰이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디귿, 리을 4번이죠. 7번 연구윤리. 우리 경민이 형이 연구윤리 단어를 굉장히 잘 푸는 것 같아. 뭐가 문제인지를 딱딱 집어내요. 그래서 경민이 형한테 한번 풀려보겠습니다. 갑은 가출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내가 지금부터 읽다가 안 멈출 거거든?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부분에 멈추세요라고 하세요. 청소년 쉼터에 들어갔다. 갑은 자신이 연구 재물을 알리지 않고 부모님과의 불화로 가출한 척하면서 4개월간 가출 청소년들과 친분을 쌓고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였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어디가 문제가 있죠? 자기가 연구자임에다 말리지 않았어. 여기. 근데 연구 결과가 바뀔 거를 우려해서 나중에 알려주려고 일부러 밝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네요.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후보 정도는 되겠죠? 가출 청소년들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갑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후 갑은 연구 대상자인 가출 청소년의 실명, 나이, 가출 동기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저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요? 마지막 일단 실명을 실명, 그죠. 저 너무 잘 찾죠? 이게 뭐야?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 후보가 진짜 문제인이 드디어 밝혀졌고요. 하나 더 있어요. 몰래 녹음하였다. 이거는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하지 않았고요.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고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내용도 없네요. 답은 1번. 마지막 8번.
검증될 때까지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여야 된다. 개방적 태도죠. 오픈 마인드. 연구자는 사회문 현상을 연구할 때 그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그 현상이 지닌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그 사회의 맥락에서 밑줄. 이거는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1번. 가는 특정 주장이나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거나 배격하지 않아야 한. 맞고요. 니은. 가는 자신의 연구 방법이나 결과에 대한 비판을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억가 같은 것도 그냥 다 수용해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 디귿. 나는 연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관점. 제3자의 관점은 지워버렸네? 제3자의 관점은 객관적 태도라고 그랬지. 내가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제3자의 관점 물어보면 아닌 거라고 아까 얘기했죠? 진짜 약간 좀 천재 같지 않아? 뭐가 나올지를 다 알고 있어요. 미안해요. 아닌가 봐요. 나는 약간 나 잘난 맛에 사는 것 같거든.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찌릿찌릿해요. 또 예측을 성공해버렸어. 이러면서. 미안해요. 자, 리을. 나는 특정 사회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다른 사회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죠. 그죠? 사회마다 다 상황이 특수한데 내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가 이렇구나 요거를 미국에 가서 막 적용하고 프랑스에 가서 막 적용하고 일본에 가서 적용하고 그러면 안 되죠. 각자의 특수성에 맞게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기억, 리을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는 8번까지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는 잘 안 나온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연구 윤리 정도는 그냥 도덕 수준으로 우리 사회 문화를 다 까먹어버린 경민이 형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거든. 은퇴기도 풀 수 있고요. 고은이도 풀 수 있을까? 고은이는 못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윤리는 그렇다 쳐도 탐구 태도는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평가원 선지에 등장했어. 정말 오랜만에 한 5년 주기로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겠지 하지 마시고 탐구 태도 4가지, 그다음에 그 4가지가 각각 뭐를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그 4가지의 특징, 그 4가지가 자주 쓰는 표현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